다락방에서 들려오는 의자 끄는 소리, 더 사운드 오브 드래깅 체어 프롬 더 에픽. 프롤로그. 그 첫 방의 중요성. 서울에서 자취해본 사람이라면 첫 방이 주는 의미를 잘 알 것이다. 3학년이 된 윤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친척 집에서 눈치 보며 지내던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방은 다세대 주택 4층의 작은 방 53호이었지만 창문이 있어 좋았고 햇빛이 들어와 더욱 마음에 들었다. 비록 1층 현관에는 낡고 기이한 인물화 몇 점이 놓여있어 섬뜩했지만 그건 미술대학 학생들이 살던 흔적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 방에서 보낸 첫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창문 잠금 장치는 고요한 밤중에 홀로 풀리며 덜컥 열렸고 5층에 있는 텅 빈 다락방에서 무거운 의자를 끄는 소리가 반복해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다가 윤희는 부적처럼 보이는 누런 종이 뭉치와 여자 머리카락, 붉은 실타래가 함께 엉킨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방을 정리할수록 죽은 듯한 한 남자의 증명사진과 밤마다 들려오는 애끓는 듯한 목소리가 그녀를 더욱 옥죄기 시작했다. 엄마, 저 내일 돌아가요. 이제 주무세요. 이사와 첫날 밤의 기이한 징조. 나는 3학년이 되어서야 학교 근처 다세대 주택 4층 53호로 이사했다. 학교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라 위치는 좋았지만 집이 낡아 골목 안 깊숙한 곳에 있었고 가로등도 없어 밤에는 으슥했다. 집 주인 아주머니를 따라 4층 방으로 올라가는 길, 1층 현관에 놓인 낡은 인물화들이 신경 쓰였다. 그림 속 인물들은 어딘가 낯설고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어 섬뜩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미대생들이 살면서 두고 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방은 작았지만 해가 잘 들었고 독립된 화장실이 마음에 들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했다. 일주일 후 이사를 마쳤다. 대부분 옷가지와 살림살이였는데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먹고 돌아오니 저녁 6시였다.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 문을 여는데 문이 뻑뻑했다. 힘껏 발로 찾아 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누런 종이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노란 종이에는 붉은색 글씨가 기이하게 쓰여 있었고 흰 실로 묶여 있었다. 호기심에 실을 풀자 그것은 부적처럼 보였다. 부적 안에는 랩으로 쌓인 작은 꾸러미가 있었다. 랩을 벗기자 검은 머리카락 한 줌, 붉은 실타래, 그리고 알 수 없는 붉은색 물질이 묻은 낡은 종이 조각이 튀어나왔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쓸어 담았다. 찝찝했지만 잊어버리기로 했다. 밤 11시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곤히 잠들었던 나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창문이 덜컥 하고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깜짝 놀라 플래시를 켜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바깥은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다. 창문 바로 앞에는 커다란 감나무 가지가 뻗어 있을 뿐 창문을 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창문을 잠근 후 혹시 몰라 머리끈으로 창문 손잡이와 방범창을 묶어두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때 머리 위 5층 다락방에서 끼익쿵 하고 무거운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처음엔 옆방 소리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정확히 천장에서 울렸다. 누가 저 시간에 5층에서 공부를 하나? 나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다시 의자를 끄는 소리가 2번 더 반복되더니 이내 멈췄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키득키득. 바로 그때 천장에서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일부러 나만 들으라는 듯 작고 끈적한 웃음소리였다. 이어서 작작 하고 손뼉을 치는 소리, 그리고 다시 끼익 하고 의자를 끄는 소리가 반복되었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등은 식은땀으로 젖었고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5층의 비밀과 죽은 자의 사진. 다음 날 아침 나는 옆방에 사는 언니에게 어젯밤 5층 다락방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혹시 확실히 사람 소리였니? 네. 분명히 의자 끄는 소리랑 웃음소리가 났어요.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층은 창고로 쓰는 빈방이야. 주인 아주머니가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했고 당연히 아무도 살지 않아. 머릿속이 텅 비었다. 내가 어제 들은 소리는 귀신 소리였다. 나는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고 전날 밤 쓰레기통에 버렸던 부적 뭉치가 떠올랐다. 나는 쓰레기통에서 그 뭉치를 다시 꺼냈다. 아주머니 말대로라면 이 방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 뭉치를 다시 풀었다. 머리카락과 붉은 실타래는 그대로였지만 그 밑에 무언가 더 있었다. 나는 낡은 증명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3지사 사이즈의 남학생 사진이었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사진 구석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과 함께 붉은 실이 엉켜 있었다. 사진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그 사진을 다시 쓰레기통에 넣지 못하고 파우치에 숨겨두었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방을 빼겠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셨다. 너 방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그래? 계약서 못 봤니? 1년 계약이야. 결국 나는 발이 묶였다. 3. 몸의 변화와 섬뜩한 목소리. 그 후 며칠 동안은 신기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밤에도 조용했고 의자 끄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마음을 놓고 다시 일상생활에 집중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늘 체온이 높고 따뜻한 편이었는데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무리 따뜻한 물을 마시고 생강차를 끓여 마셔도 소용이 없었다. 한여름이었지만 내 피부는 만지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웠다. 더욱 기이한 것은 내가 방에만 들어서면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사건은 이사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밤에 일어났다. 저녁 7시 30분 나는 책상에 앉아 밥을 먹으려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습관처럼 식사 후 잠시 낮잠을 자려 했으나 나는 곧바로 가위에 눌렸다. 몸은 뻣뻣하게 굳었고 머리는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방의 불이 갑자기 꺼졌다. 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창문 밖에서 덜컥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창틀에 피 묻은 손이 엉겨 붙는 것을 보았다. 그 손은 창틀을 잡고 천천히 찢어진 얼굴의 남성이 방으로 기어들어 오는 것을 보았다. 그 얼굴은 내가 파우치에 숨겨두었던 증명사진 속 남학생과 같았다. 그는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그가 내 얼굴에 거의 닿을 듯 가까이 왔을 때 나는 정신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다행히 내 대학 동기가 짐을 맡기러 왔다가 문을 두드린 것이다. 동기에게 방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그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동기가 돌아가고 밤이 깊어지자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 있었다. 새벽 1시 다시 5층 다락방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고지어 남자의 애끓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내일 돌아가요. 이제 주무세요. 그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에게 억지로 위로하는 듯한 이상한 억양이었다. 4. 탈출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 나는 더 이상 이 방에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에게 연락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짐을 옮기기 위해 문을 나서는 순간 옆방 언니가 집으로 돌아왔다. 언니는 짐을 싸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너 지금 이사 가는 거야? 내가 전에 여기서 이사 간 사람들이 다들 그날은 일이 생겨서 못 나갔다고 했잖아. 나는 언니의 말을 무시하고 짐을 옮기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발목은 심하게 삐었고 이사는 물거품이 되었다. 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다시 그 방으로 돌아왔다. 친구는 내 방에 들어오자마자 소름이 돋는다며 난리였다. 야, 이 방 너무 춥잖아. 너 에어컨 켰니? 내 친구는 내 방에서 잠을 자는 동안 가위에 눌렸고 거울에 금이 가는 기이한 현상까지 겪었다. 결국 친구는 닷새 만에 제 발로 집으로 돌아갔다. 마지막 밤문 나는 홀로 남았다. 나는 부적 뭉치와 사진을 꺼내놓고 늦은 밤까지 향을 피우고 빌었다.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떠나주세요. 그리고 나는 파우치에 숨겨두었던 남학생의 사진을 가위로 잘게 잘라 태워버렸다. 새벽 1시 다시 다락방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침대에 누웠다. 그때 딸깍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힘겹게 눈을 떴다. 증명사진 속 남학생이 내 머리맡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눈물과 피로 젖어 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갈게요. 남학생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 남학생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다. 소름 끼치는 진실. 나는 몸을 일으켜 내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내 사진을 노려봤다. 증명사진 속 남학생의 맑았던 눈이
그 순간 내 눈으로 옮겨와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이 방에 들어오면서 이 방에 죽은 홀령 남학생에게 어머니로 착각당했던 것이다. 그 남학생의 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미쳐서 아들의 혼을 방에 가두고 매일 밤 그를 불러내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 어머니가 바로 5층 다락방에 갇혀있던 존재였다. 그리고 내가 발견했던 부적 뭉치와 머리카락은 그 어머니가 아들의 혼을 가두기 위해 사용했던 주술 도구였고 내가 그것을 버리자 그를 억압하던 힘이 약해진 것이다. 남학생은 내가 자신을 위해 밤마다 돌아와 야식을 챙겨주던 어머니라고 착각한 것이다. 나는 남학생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들아, 이제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도 너무 힘들었단다. 그 순간 내 몸은 차가운 기운으로 완전히 뒤덮였고 남학생의 혼과 함께 5층 다락방으로 끌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최후의 섬뜩한 결말. 다음 날 아침 주인 아주머니는 4층 53호실에서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채 사망한 윤희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이 아닌 지독한 안도감으로 굳어져 있었다. 그 후 그 방은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맞았다. 새 세입자가 짐을 정리하던 밤, 그는 현관에 놓인 낡은 인물화들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중 한 그림이 윤희의 모습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5층 다락방에서 다시금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오늘 야식은 뭐예요? 아가, 이제 엄마랑 같이 영원히 이 방에서 살자.